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NA Guided CRISPR-Cas12a Effectors for Program of RNA Recognition and Cleavage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6년 5월 정도에 이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저널에 이제 실린 논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제목과 같이 기존의 RNA 가이드 RNA를 이제 가이드 삼아서 DNA를 타겟팅하던 cas12a에서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DNA를 가이드로 삼아서 RNA를 타겟팅하는 그런 이제 cas12 기반의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낸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인 논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확인한, 증명한 그런 DNA 가이드 cas12a를 가지고 진단과 세포 내 RNA 락다운도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DNA 가이드 RNA 타겟팅을 하는데 cas12a라는 기존의 DNA를 타겟팅하는 데 쓰이던 이제 그런 단백질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사실 RNA 가이드로 RNA 타겟팅을 하는 시스템인 카스13도 있습니다. 다만 이 카스13의 경우에는 카스12와 비교해서 세포 내에서 좀 더 무분별하게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세포 독성 측면에서 좀 그리고 임상 같은 거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카스12라는 단백질을 이제 DNA를 가이드로 삼아서 RNA를 타겟팅할 수 있다면 이제 사실 DNA를 꼭 가이드로 삼을 필요 또 이제 안정성, 이제 DNA 자체가 주는 뭐 합성상의 용이함이나 이런 이유로 아무튼 RNA를 타겟팅하는데 이제 좀 바꿔본다, 아르팅을 네, 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런 카스13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먼저 가이드로 사용되는 크리스퍼 DNA에 팸 서열을 추가를 해서 이제 기존의 그런 CRRNA를 모방한 CRDNA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스12a가 이 팸을 가지고 있는 이런 CRDNA에 디펜던트하게 이제 그 바이너리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고, 또 사이클로 EM을 이용해서 구조를 관찰을 한 결과 이제 액티베이션과 클리베이지 단계에서 각각 중요한 도메인이나 장기 같은 거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 DNA 가이리드 DNA 가이리드 카스12a가 어떻게 이 RNA 타겟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왜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 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카스12a나 뭐 카스13 등등의 카스 단백질을 엔지니어링 하려는 시도는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방향성들은 대부분 모두 전제를 gRNA 혹은 뭐 crRNA를 이용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고요. 이제 카스12 같은 경우에는 팸을 이제 타겟 DNA에 있는 팸 서열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이 팸 서열을 좀 엔지니어링을 함으로써 뭔가 타겟의 범위를 확대한다던가 이런 식의 노력을 한 적도 있고, 또는 이제 가이드 RNA 자체를 좀 부분적으로만 뭔가 변화를 시켜서 좀 타겟의 범위를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이 카스 단백질 자체에 좀 그 뮤타제네시스 방법을 이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조금 더 높은 효율을 내게 만든다는 등의 그런 방향성들의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 RNA 자체를 이제 가이드 DNA로 바꾸려는 시도는 사실상, 그리고 그게 잘 작동한다라는 걸 보인 논문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노벨티가 있는 거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참고로 서론에서는 그 왜 이 DNA 가이드 카스12라는 시스템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다루지 않았고요. 나중에 본문 중에였나? 아니면 디스커션에서 이제 그 안전성 문제, 카스13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문제 대비 카스12a를 DNA 가이드로 바꿀 경우에 이점, 그리고 이제 RNA가 필요 없이 DNA 기반으로 할 때 그 이제 합성과 대량 생산 측면에서의 장점, 이런 거를 본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는 이 기존의 방법 정도만, 엔지니어링 방법 정도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가이드 RNA 타겟팅 cas12a라는 거를 어쩌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냐 하면, 이제 연구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CRRN, 기존의 CRRN은 5'에서 3'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카노니컬한 CRRNA, 이게 일반적인 CRRNA죠. 근데 이거를 좀 바꿔봤습니다. 부분을 DNA로 바꿔본다던가, 아니면은 모든 걸 풀로 이제 DNA로 바꿔본다던가, 이 방향만 5'에서 3' 방향에서 리핏 쪽을 3'으로 두고 스페이서 쪽을 5'으로 바꿔본다던가, 아니면은 이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3'에서 이제 DNA로만 바꿔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키는 정도를 봄으로써 타겟을 DNA와 RNA로 바꿨을 때 각각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당연히 일반적인 cRNA에서는 당연히 DNA를 타겟으로 할 때 엄청나게 높은 효율을 보이고 RNA로 또 타겟으로는 삼지만 좀 효율이 덜한 걸 볼 수 있었죠. 일단 둘 다를 타겟으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DNA를 만든 거나 아니면 완전한 DNA 또는 방향만 뒤집은 RNA 등등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DNA 타겟과 RNA 타겟에서 모두. 근데 되게 특이했던 거는 바로 이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연구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거를 다 CRDNA로 바꾸고, 이제 모든, 이 CRDNA라는 걸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3'에서 5'으로 방향을 바꿔준 결과, 그, 이제 DNA를 타겟으로 삼았을 때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RNA를 타겟으로 삼았을 때 반응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방향을 3'에서 5' 방향으로 리핏 쪽을 3' 쪽으로 두고 이렇게 리버스 이제 기존의 CRRNA의 방향과 역방향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제 가이드를 DNA로 완전히 다 만들어도 이 RNA 타겟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이제 알파풀들을 이용해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구조를 예측을 해본 결과 이제 이 CRDNA의 경우에는 팸을 가지고 있었는데, 팸을 가지고 있는 CRDNA, 즉 더블 스트랜디드 부분이, 팸 인터랙션 도메인과에 둘러싸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그 WED 도메인과 그리고 렉1 도메인, 레코그니션을 담당하는 그리고 팸 인터랙션 도메인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의 RNA 가이드 크리스퍼 카스 12A의 경우에는 이 RNA의 리핏 부분이 RUVC와 그리고 WED로 이렇게 둘러싸인 걸 볼 수 있었죠. 이런 좀 약간의 둘러싸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핵심은 이 팸과 인터랙션하는 도메인에 이제 이 팸으로 이루어진 듀플렉스가 이제 이미 이제 만들어질 때, 합성할 때부터 이미 듀플렉스를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PI 도메인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이제 가설을 세운 겁니다. 연구자들은 팸 메리에이드 액티베이션이 꼭 RNA가 먼저 이제 카스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나중에 이제 타겟 단백질에 있는 팸을 인식하는 거나 기존에 아예 그냥 CRDNA를 만들 때부터 이미 팸을 심어 놓음으로써 이 나중에 후에 이제 CRRNA와 이 dsDNA 사이에 이제 팸을 포함하고 있는 dsDNA 사이에 만들어질 듀플렉스의 경우나 거의 이제 유사한 기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RDNA를 이용해도 RNA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기능하는 그런 카스12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팸 메리에이드 액티베이션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 이때 팸은 이제 기존의 타겟 DNA에 포함된 게 아니라 이 CRDNA 자체에 포함된 거죠. 이걸 그림으로 잘 나타낸 게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CRDNA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게 팸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죠. CRDNA에 이제 팸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RNA 타겟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화학적인 바이오케미컬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cRDNA가 있을 때에만 이제 RNA 타겟을 넣어줬을 때 그 클리비지 프로덕트가 생성되었다. 즉 이제 절단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게 그 의미고 네,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팸을 포함하고 있는 cRDNA와 이렇게 RNA의 타겟의 일부분이 결합을 해서 이제 그런 듀플렉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폼입니다. 클리비지 사이트는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네, 이 3' 쪽에 이제 타겟 RNA의 3' 쪽에서 이제 클리비지 부분이 이렇게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시스 클리비지 사이트가 여기서 이제 토대로 연구자들이 생각한 게 이건 아마 3' 프리 CRRNA 클리비지 핏의 그런 특징이 이제 그대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클리비지의 경우에도 똑같이 일어났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시스 클리비지에 대한 거였다면 DNA를 가이드로 삼아서 RNA를 타겟팅할 때도 똑같이 어, DNA를 주변에 있는 DNA를 이제 비특이적으로 잘라내는 트랜스 클리비지도 액티비티도 나타났습니다. 타겟과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제
형광세기가 발생했다는 거는 NTC 대비해서 이제 트랜스클리비지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거기에 리포터가 달려 있을 거니까 리포터와 원래는 컨처가 붙어 있는데 잘리면서 형광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근데 타겟과 관계없이 이제 이런 트랜스클리비지를 보였고 카스 종류와도 관계없이 다 뭐 세기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로 그 트랜스클리비지를 보였습니다. 단 그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가 RNA를 가이드로 삼았을 때만큼 높진 않았습니다. 그런 트랜스클리비지 레이트가 CRRNA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낮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네, 동력학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 DNA 가이드로 카스 12가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RNA를 타겟으로 삼는 어,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관찰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생화학적으로만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아예 구조적인 기반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12A와 CRDNA 그리고 RNA 타겟으로 이루어진 터너리 컴플렉스를 그 구조를 사이로 EM으로 직접 관찰해 봤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그 결과 이제 이런 식의 뭐 좀 그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 도메인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 CRDNA의 팸 서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I 인터랙션 부분과 PI 도메인과 어, 그 CRDNA의 팸 부분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인터랙션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DNA와 RNA 사이에 만들어진 이 헤테로 듀플렉스, RNA와 이제 DNA가 섞였으니까 헤테로라는 말을 쓴 거고, 이 듀플렉스는 이제 20pp 정도 되었는데, 이거는 이 바인딩 채널에 위치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구조를 관찰한 결과. 또 이 팸 시퀀스 자체는 스템루프 컨포메이션과 거의 유사했어요. 다만 이제 스템루프 컨포메이션이라 하면은 기존의 CRRNA라고 했을 때 이 CRRNA에도 이런 자체적인 듀플렉스가 있잖아요. 리핏 부분에. 그게 이제 스템루프라고 부르고 팸 서열이 이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 핑크색으로 표시된 게 그런 스템루프 컨포메이션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거가 이제 PI 도메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특히 핵심 아미노 장기가 K780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이건 사실 WED3에 있는데 이제 나머지 뭐 주변에 그 팸설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봐보면은 이 PI 도메인에 있는 장기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했을 때 혹은 이걸로도 볼 수 있죠. 뭐 580, 48는 아니고 599나 이런 것들이 다 PI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결국에 PI 도메인이다. 또 WED3라는 도메인도 이제 이 팸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대신에 이 부분은 좀 기존의 RNA 가이드로 삼는 그런 카스12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랬냐 하면은, 음, 이제 원래 RNA를 가이드로 삼았을 때는 리핏에서 유래한 그런 RNA 슈도낫이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근데 DNA 가이드로 삼았을 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슈도낫과 이제 좀 상호작용하던 WED3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호작용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조금 자유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겟 레코그니션 프레임워크가 좀 보존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막 뭔가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이 애초에 팸을 인식하는 그 도메인인 PI가 그냥 먼저 이제 그 타겟을 넣어주기 전에 이미 CRDNA 상태에서부터 팸이 존재했기 때문에 PI가 듀플렉스를 형성할 때부터 아니지 여기선 터널이죠. 터널이를 형성할 할 때 이미 이제 이제 터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RNA 가이드로 시스템의 경우에도, 어쨌든 터널이가 형성되었을 때는 팸이 이미 붙어 있는 타겟 DNA가 이제 카스와 결합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도 당연히 PI 도메인과 이제 상호작용을 할 건데, 이 DNA 가이드 카스 12의 경우에도 이미 DNA 가이드에 팸이 있기 때문에, 마치 타겟을 넣어준 것처럼 그때와 유사한 듯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NUC 도메인에 이제 좀 그 추가적인 그런 일렉트리컬한 덴시티가 발견이 됐는데, 이건 이제 이제 RNA를 타겟으로 삼는다 했으니까 그 RNA를 절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 RNA의 절단할 뒷부분을 이제 RUVC와 NUC 도메인 사이에 카탈리틱 크래프트로
굽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절단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좀 더 그 이 MUC 도메인의 근처에 있는 에디셔널한 덴시티로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결론은 네, 여기 부분으로 뭐 볼 수 있겠죠? 결론은 이제 잘라내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 잘라낼 수 있는 듯한 컨포메이셔널한 리어레인지먼트가 나타났다라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역으로 이제 구조적으로서 실제로 이 RNA 타겟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확인한 거죠. 또 한 그 DNA 가이드와 그리고 RNA 타겟이 같이 들어왔을 때 이 터너리 3중 복합체가 기존에 있던 그런 RNA 가이드로 DNA 타겟을 삼는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구조적인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앞뒤만 이제 먼저 팸을 넣냐 나중에 팸이 나오냐 이거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이제 이제 인식하고 절단하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은 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팸 디펜던트 모델 이제 CRDNA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 팸에 디펜던트하게 이제 팸이 있어야만 그런 듀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고 네, 있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네, 팸이 있어야 DMP를 형성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RNA 타겟도 붙을 수 있으며 이제 RNA 타겟 바인딩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RNA와 DNA 사이에 헤테로 듀플렉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때서야 액티베이션이 되어서 그 RNA 타겟을 시스 클리비지 반응을 일으키고 주변에 있는 DNA 비트기적으로 잘라내는 트랜스 클리비지도 나타낼 수 있다. 이 흐름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보이고자 실험을 진행한 거고, 리미티드 트립신 프로테올리시스라는 네, 이런 실험 기법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거고, 좀 흐름을 다시 잡으면은,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팸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이런, 즉 자체적인 스템 루프와 비슷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만 DNA 가이드로 썼을 때, 이제 듀플렉스가 아니라 바이너리 컴플렉스가 만들어졌고, 이런 그냥 아무 팸도 없는 ssDNA를 가이드로 넣어줬을 때는 이런 바이너리 컴플렉스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 팸 디펜던트하게 바이너리 컴플렉스가 형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도 음, 이 C의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CRDNA가 일단 있을 때에만 이제 바이너리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바이너리가 만들어지는 정도가 언바운드된 얘들이 이 이스트 RNA라는 걸 넣어줬을 때 많이 생겼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경쟁적으로 그 주변 용액에 이 RNA 방해자들이 많아버리면 그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애초에 줄어들겠죠. CRDNA와 붙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확률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좀 방해되는 듯한 바이너리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방해를 받는 듯한 경향을 보인 겁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너리 컴플렉스가 단순히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컨포메이셔널 리어레인지먼트가 아니라 좀 이렇게 붙은 다음에 제대로 된 좀 정렬된 듯한 그런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유효한 그런 컨포메이셔널 리어레인지먼트가 있었다는 걸 보이는 게 바로 이 리미티드 트립신 프로테올리시스라는 기법인 건데 보시면 CRDNA가 있을 때 110kDalton 부근에서 새로운 밴드가 형성되었고 여기죠. 여기에 이제 좀 하나가 생겼고 그리고 130kDalton에 있던 거는 이제 CRDNA를 넣어줬을 때 이게 바뀐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네, 110이 생겼고 130이 사라졌다. 이거 이 자체가 그냥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게 이제 그냥 DNA가 바인딩한 후에 이 바이너리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정렬된 듯한 그런 컨포메이셔널 리어레인지먼트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팸 디펜던트한 걸 또 보이고 있었잖아요. 여기 좀 흐름을 끊었는데 이 그림 자체가 네, 다시 팸에 디펜던트하게 이 바이너리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보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여기선 이제 네, 이 팸을 포함한 DNA와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ssDNA를 비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뮤테이션을 발생시켜 봤습니다. 이 이제 카스12A 단백질이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팸이 있는데 이 팸 서열이 TTA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염기 서열의 변이를 적은 거죠. 그랬더니
디소시에이션 레이트시 증가를 하는 경과를 증가했습니다. 이 팸이 있을 때에 비해서 이 말인즉슨 바이너리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정도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트랜스 클리비지 레이트도 당연히 제대로 팸이 되었을 때는 잘 일어났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팸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그 DNA 가이드를 넣어줬을 때는 거의 트랜스 클리비지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게. 이것도 역시 그래서 팸에 디펜던트한 바이너리 컴플렉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네. 이 쥐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 어떤 단계, 이 각 단계, 즉 카스와 cRDNA가 붙어서 DNP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의 디소시에이션 레이트가 DNP에서 RNA 타겟이 붙어서 터널 컴플렉스를 만들 때 디소시에이션 레이트를 구해봤는데 이렇게 구한 디소시에이션 레이트는 RNA 가이드로 삼는 그 과정, 즉 여기가 이제 cRNA가 되고 cRNA와 카스가 만나서 RNP를 만든 후에 DNA 타겟을 만나서 이제 터널 컴플렉스를 만들 때 그 이 반응 개수, 디소시에이션 레이트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하는 이제 바이너리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RNA 타겟이 붙어서 실제로 이제 트랜스 클리비지나 시스 클리비지를 일으키는 그 반응 자체도 이 DNA 가이드를 시작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약간 추가적인 실험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약간 이제 이거는 추가적으로 어, 펄스 케이스 제대로 좀 안 좋은 케이스를 예시로 든 건데 아래 이제 원래는 여기가 cRDNA랑 먼저 카스가 만나서 DNP를 만든 다음에 RNA 타겟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RNA 타겟이 먼저 카스 단백질과 붙어서 RNP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런 거는 좀 얼마나 잘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가?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제 RNA 타겟과 팸을 포함하고 있는 cRDNA가 붙어가지고 이런 헤테로듀플렉스를 만든 다음에 이 듀플렉스 상태로 카스와 붙는 이 반응은 또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각 단계를 나눠가지고 한번 봐본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RNP가 이제 RNA 타겟과 카스가 우연히 만나서 RNP를 형성하는 그 디소시에이션 레이트는 되게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거의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바이너리 컴플렉스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앞선 실험에서 아까 RNA 농도를 높였더니 그 반응률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컴플렉스를 제대로 형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해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가려막기 효과 같은 걸로 그 DNA를 쳐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가려막기 효과 느낌으로 해서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DNA가 붙는 걸 방해한 겁니다. 순전히 그냥 물리적으로 방해한 거지 실제로 바이너리 컴플렉스를 형성해서가 아닙니다. 일단 그걸 하나 알았고 두 번째로 이런 반응은 듀플렉스가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좀 이, 네, 이 숫자를 보면은 되게 결합력이 강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또 듀플렉스 상태로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이제 이런 헤테로 듀플렉스가 만들어져 버리면 카스와 결합을 잘 안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좀 원치 않는 경우인데, 근데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연구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cRDNA와 카스 단백질의 경우에는 리에이전트잖아요. 그 시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양을 잘 조절을 하면은 RNA 타겟과 이 cRDNA가 그러니까 애초에 만나는 것보다 이 만나는 그 전체 횟수보다 cRDNA와 카스 DNA 프로틴이 만나서 복합체를 먼저 형성하도록 만드는 그 확률을 아예 높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디소시에이션 레이스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쨌든 팸 디펜던트하게 팸이 포함되어 있는 DNA 가이드를 이용할 경우에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RNA 타겟팅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들을 조금만 더 그러면 왜 RNA만 타겟팅 하는데 써야 되냐? 다른 DNA나 ssDNA나 dsDNA는 타겟으로 삼을 수 없느냐? 이거를 이제 보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알아낸 결과 정말 싱글 스트랜드 RNA만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DNA나, 아니, 그러니까 싱글이나 더블 스트랜드 DNA는 타겟으로 넣어줘도
이 DNA 가이디드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은 얘네들을 타겟으로 삼을 수 없었어요. 이건 이제 이 엠사 실험에서 볼 수 있었고, 보시면 DMP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DMP를 넣어줬는데 RNA를 넣어준 경우에만 클리비지 반응이 일어났고, 그렇지 않은 ssDNA나 dsDNA를 타겟으로 넣어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네, 언바운드 네, 붙,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났습니다. 클리비지 반응이 안 일어난 거죠. 반면에 이 기존의 RNA 가이드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은 모든 타겟이 다 반응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끝에 세 가지인데 얘네들은 다 클리비지 반응 일으켜요. 타겟의 종류 관계없이. 이게 이 그림이 좀 더 잘 보여주죠. 트랜스 클리비지 액티비티로 이건 본 건데 여기 이제 C쓰고 이것도 보시면은 네, RNA 이제 crRNA는 이제 모든 타겟에 대해서 다 반응을 보이는데 crDNA는 오직 RNA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MD 시뮬레이션으로 그 이 DNA와 ssDNA 두플렉스가 단백질의 그 카탈리틱 도메인 네, 가이드 아니, 그런 채널에 카탈리틱 채널에 이제 얼마나 접근하는지 그 거리를 본 건데 어, ssDNA를 타겟으로 삼았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게 이 거리잖아요. 그 카탈리틱 엑시드로 아니, 카탈리틱한 사이트로부터의 거리인데 멀어지죠 점점 그 잘 안 붙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RNA 타겟을 넣어줬을 때는 이게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이 가까운 이제 곳에 위치하고 있죠. 즉, 잘 잡혀 있다는 건데, 바인딩 사이트에, 카탈리틱 사이트에 잘 잡혀 있다는 거고, 이것도 역시 DNA는 선호하지 않고 RNA만을 타겟으로 선호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기존의 가이드 바인딩 채널이 애초에 RNA 베이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그냥 좀 단순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뭐 팸 타겟이 먼저 들어오든 먼저 가이드가 팸을 포함하고 있던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 만들어지는 이 주플렉스 이제 바인딩 사이트 혹은 뭐 카탈리틱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 이 주플렉스는 RNA와 DNA가 만나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또 이제 dsDNA를 타겟으로 넣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PI 도메인을 팸을 가지고 있는 그 DNA 가이드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dsDNA를 나중에 넣어줬을 때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그 PI 도메인과에 이제 들어가서 그 영역을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팸을 포함하고 있는 DNA 가이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의 RNA 베이스를 선호하는 그런 가이드 바인딩 채널의 성향 자체 때문에 어쨌든 오직 이런 DNA 가이드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은 RNA만을 타겟팅한다. 즉 카스13처럼 쓸 수 있지. 뭐 타겟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ssDNA나 dsDNA를 타겟하는 데 쓸 수는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데모여서 네, 이거 데모로 들어가기 전에, 네, 타겟에 관계없이 타겟 종류를 막 바꿔봤고, 이 crDNA의 스페이서 부분을 바꿔가면서 바꾸니까 이제 그에 맞춰서 타겟도 당연히 다 다르게 타겟팅 할 수 있다는 거 보였고, 네, 이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믹스매치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게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입니다. 약간 이제 여기가 끝부분, 그러니까 20NT인데 여기 뒷부분이 스페이스고 여기가 리핏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변이를 일으켰을 때 가장 큰 이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미스매치의 식별력을 보였냐면 시드 리전을 이제 변이를 일으켰을 때 그런 걸 많이 보였습니다. 네, 여기가 스페이스일 잠시만요. 네, 스페이스가 어딘지는 솔직히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와 이 네 번째, 이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WT 대비 가장 많은 형광의 세기가 감소, 즉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가 줄어들었다. 이 말인즉슨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미스매치를 구별하는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스페이서 길이를 20NT였는데 원래 CRDNA에 있는 스페이서가 이걸 16인치로 줄인 다음에 똑같이 뮤테이션을 쭉 발생시켜 봤거든요. 그 결과 이제 12번째와 그리고 15번째에 싱글 뉴클레오타이드의 변이가 일어났을 때 와일드 타입 대비해서 7배와 5배 정도의 신호세기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여기에 이제 변이를 일으켰을 때 싱글 뉴클레오타이드의 정도의 미스매치도 구별해낼 수 있는 매우 높은 스페시피시티를 보인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 DNA 가리드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도
다음으로 이제 진단에 활용을 한 겁니다. 이 DNA 가이드 크리스퍼카스 12A 시스템을 이게 RNA를 타겟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단에 활용을 RNA를 타겟으로 삼는 그런 진단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거의 이름을 실루스라고 붙였고, 어, 이제 셜록이라는 카스 13을 이용한 RNA 혈중 RNA 진단법과 되게 프로토콜은 비슷해요. 그래서 타겟이 뭐 dsDNA 형태든 RNA이든 결국에 우리가 얻어내야 될 타겟은 RNA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RPA를 돌려서 증폭을 시키거나 아니면 RNA를 DNA로 다시 돌려내는 그런 RT-RPA를 이용해서 아무튼 DNA 형태를 최대한 증폭을 해줍니다. 이후에 이제 T7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거쳐서 그 DNA 타겟으로부터 RNA 타겟을 이렇게 얻어냅니다. 다량이 있겠죠. 그러면 이 RNA 타겟에 대해서 이제 crDNA를 가이드로 삼는 cas12a를 투입해 주게 되고 타겟이 있으면 이 컨처가 달려있는 이 플로로폴이 잘리면서 트랜스클리비지에 의해서 형광 발세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본 결과 이제 DNA를 샘플로 넣어주던 아니면 RNA 자체로 샘플을 넣어주던 상관없이 모두 이제 인비트로 반응으로서 원 아토몰롤 정도의 센시티비티를 보였습니다. 또 네, 보였고요. 여기가 이제 농도인데 네, 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보였죠. NTC 대비해서. 그러니까 되게 높은 센시티비티를 보였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제 RPA를 거쳤지만 즉 앰플리피케이션 프리 과정은 그런 진단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네, 잘 셜록과 거의 동등한 수준 동등한가? 아무튼 셜록처럼 반응률이 되게 민감한 그런 그런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는 걸 보였고요. 또, 임상 샘플을 가지고 31개 임상 샘플 중에 한 개만 네거티브고 나머지는 다 파지티브인데 모두 다 파지티브로 잘 식별을 해냈습니다. qPCR과 대조를 해봐도 100%로 다 파지티브를 파지티브라 분류하고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 분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네, 잘 작동한다는 거죠. 진단 뉴클릭 엑시드 기반 다이그노스틱 툴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DNA를 가이드로 삼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했던 어, 이제 시료 자체의 안정성과 그리고 보관 자체가 이 DNA 가이드는 RNA 가이드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대량으로 뭔가 스케일업 할 때도 DNA를 가이드로 하는 그런 진단 센서나 이런 것들이 어, 더 용이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마지막 실험으로는 이제 앞서 진단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치료의 어, 영역으로 넘어가서 인트라셀룰러 RNA 녹다운 과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핵셀의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고 두 개의 플라스미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카스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카스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냥 엠체리 정도, 엠체리 단백질을 같이 만들어내는 플라스미드가 있고 두 번째 플라스미드는 타겟인데 이게 전사가 되면 EGFR RNA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mRNA가 얘를 이제 제대로 카스가 만들어져서 형질 전환이 되고 이 핵셀에 그리고 이 RNA를 잘 찾아낸다면, 타겟으로 잘 삼아낸다면, 잘리겠죠. EGFR mRNA가, EGFP mRNA가.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EGFP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초록색을 내야 되는데, 이, 녹다운된 그 세포의 경우에는, 이 초록색을 내는 형광 신호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네. 네, 그렇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냥 참고용인데, 이 엠체리가 아까 말했듯이 카스가 세포에 잘 도입됐는지를 확인한 건데, 잘 보이진 않지만, 빨간색이 그러니까 실제 그림을 보면은, 서플리먼트 피규어를 보면 빨간색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갔다, 세포 내에. 그리고 이 CY5의 경우에도 빨간색인데, 이건 이제, 어, cRDNA가 세포에 잘 들어갔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 이것도 잘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고, 그럼 이제 EGFP만 이제 잘 없애서 그 신호만 잘 없앤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냥 cRDNA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그런 변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좀 기존의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인트라셀룰러 스테빌리티와 타겟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3'과 5' 각각의 포스폴 COA를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 그 결과 이게 잘 이제 이제 세포 내에서 잘 기능을 해서 음, 안정성 있게 잘 유지가 되어서 카스 단백질과 이렇게 복합체 형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EGFP RNA만을 잘 타겟팅을 하였기 때문에 형광세기가 이제
기존보다 훨씬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핑크색을 보면 돼요. 보라색은 이제 이런 코팅을 안 한 거고, 핑크색이 코팅을 한 거여서 이게 핑크색이 얼마나 흰색 대비해서 줄어들었는지, 이 민 플로스캔트 인텐시티가 56%나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에 두 종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또 RT-qPCR 애널리시스로 좀 더 정확하게 얼마나 이 mRNA가 사라졌는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걸로도 이제 mRNA 레벨이 기존의 이 녹다운 전보다 훨씬 유의하게 감소한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카스12가 있을 때만 이런 반응을 보였고, 카스11을 안 넣어주니까 다 이런 핑크색도 흰색과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카스11을 당연히 넣어줘야 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실험인 거고, 마지막 실험은 이제 타겟 스페시픽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건데, 네, RNA를 이제 EGFP RNA를 타겟으로 삼도록 이 cRDNA를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mRNA 타겟이 MIF라는 유전자나 B2M 유전자일 경우에는 반응을 그러니까 타겟으로 삼는 그런 행위를 안 하겠죠. 그래서 트랜스 클리비지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시스 클리비지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qPCR로 분석을 했을 때 어,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겠죠. 실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네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이 RNA 녹다운, 인트라셀룰러 RNA 녹다운에도 이 DNA 가이드 크리스퍼 카스가 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정확히 카스12 시스템이죠. 그래서 고차를 이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같은 RNA를 타겟팅하는 다른 카스 단백질로 카스13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이 DNA 가이드로 삼는 카스10의 트랜스클리비지 레이트는 카스13과 비교할 때 별로 높지 않다고 합니다. 좀 제한이 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물론 인트라셀룰러 녹아웃을 할 때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뭐 임상이나 이런 걸 받기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인비트로 진단 플랫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트랜스클리비지가 보통은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신호의 증폭률이 더 낮다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카스12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논문의 후반부에 따르면 내용에 따르면 현재 DMP 자체의 스테빌리티도 RMP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DE를 좀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 카스12 자체가 좀 DNA 가이드를 와도 좀 안정성 있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너리 컴플렉스 만들 수 있는 그런 베리언트를 발굴하는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네,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지금 약간 추가적인 실험으로서 아까 DNA와 RNA 사이에 듀플렉스가 먼저 형성될 경우에, 그건 이제 이 카스 단백질과 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카스 단백질과 cRDNA를 충분한 양만큼 넣어줘서 이 둘 사이의 바이너리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걸 더 우수하게 그런 게 더 많이 일어나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시료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별도의 조치는 없,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방법이 있어야 이 한 번 이제 실험을 돌릴 때 들어가는 시료의 비용과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